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꼬일 대로 꼬여있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온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해왔던 걸까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광주 전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주 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담겨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먼저 이 오염수 어떤 오염수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해결료가 녹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로 밑바닥을 뚫고 내려가 있는 그 데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코륨이라고도 합니다. 그 물질이 계속 열을 내기 때문에 그걸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 용출된 용출수를 이용해서 순환시키고 있거든요. 냉각 순환시키는데 그 물이 이제 초과가 되면 빼내고 하는데 그것이 제염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게 125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분열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핵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로를 식히는 그런 물이었던 건가요? 그 물이? 아니요, 저 원자로 핵연료가 녹아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녹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원자로 밑바닥 그 아래에 네. 그 녹아서 핵연료 원자로 동체를 뚫고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직접 연료하고 닿았던 물인가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일본에서는 다액종 제거 시설이라는 알프스라는 이제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통해서 그 오염수 이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그 물을 그 설비를 통해서 오염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이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농도도 낮출 뿐이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표현보다 오염수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 나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처리수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처리수가 아니고 이 오염수, 오염물질이 담긴 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서 일본은 이제 다시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제거를 해서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1000개 육박하고 125만 톤을 지금 초과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 135만 톤 정도밖에 용량이 안 된다. 처리 용량이. 그래서 탱크를 더 지어야 되는데 덜 지을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성 사진을 봐더라도 거기에 저장할 데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용 문제인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비용 부분도 가장 크고 사실 동경전력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5개 방안을 두고 심층 검토를 한 결과 해양 방류가 제일 싸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에 지상에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싸게 경제성 문제로 해양 방출의 목적을 두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런데 일관되게 해양 방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프스라고 알려진 다액종 제거 설비로 오염물질을 정화에 처리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불안한데요. 어떤가요, 박사님?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125만 톤 중에 70%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지 않습니까? 그 다 알프스로 제형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70%를 초과하고 있어요. 알프스의 성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재처리해가지고 또 방류한다고 기준치 이하에 들어올까요? 그것도 지금 현재 6만 베크렐 퍼 리터가 기준치거든요. 방류하는 기준이. 근데 그걸 40분의 1로 확산을 시켜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 과연 기준치라고 얘기하는 게 1500 베크렐 40분의 1 거기에 해당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방류하는 걸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방류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인접국들이 같이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근데 방류 결정을 하면서 아소다로 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마셔도 됩니까? 저희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서울대 이제 서균열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이제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오염수 안에는 약 200여 가지의 방사능이 있고, 알프스라는 이 다액종 제거 시설에는 약 60여 가지만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방사능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 삼중수소라든지 탄소 14라는 어떤 방사능 물질을 과연 그걸 희석한다고 해서 안전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지 않다라는 게 이제 보건 전문가들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삼중수소로 알고 있는데, 이 삼중수소는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삼중수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기준을 일단 삼중수소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왔을 때 유기 결합하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10일 만에 바깥으로 나간다 하지만은 그 전에 이것들이 체내에 잔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유기 결합이 가지고 DNA가 손상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암으로 발생되거나 이렇게 전이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발전소 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방사선 암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가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아니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삼중수소가 농도는 좀 낮춰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잘 아시지만 반감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반감기가 돼야 절반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반감기는 핵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중수소인 경우는 이제 12.3년인데 약 100년, 120년 정도, 10번 정도 이제 반감기가 지나야 이게 충분하게 강도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때 가서는 뭐 시설을 하든 뭘 하든 내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대부분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저장을 해놨다가 내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은 삼중수소 방류를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제 관행처럼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대기 중이나 물론 액체 형태로서 이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요.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핵발전소가 최근에 이 삼중수소, 고농도 삼중수소가 누출된 부분이 발견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끄집어서 이제 이 당위성, 자기 행위들의 당위성을 좀 정당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제 관행이고 다른 나라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할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의적인 부분, 사회 정의적인 부분에서 마땅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원전은 사고 난 원전, 직접 핵 연료하고 닿은 오염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게 큰 정상적인 차이가 원전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르죠.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삼중수소만큼 그렇게 위험한 물질도 나오지 않고 있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수십 수백 가지 핵종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삼중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과거, 제 기억에 과거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구소련이 동해 해양 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핵 폐기물. 그때 일본이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900톤의 해양 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래서 국제적인 이슈가 아주 크게 됐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던 일본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해양 투기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안전 감시를 해야 되는 IAEA조차도 국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IAEA 존립 기반 자체를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가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다. 특히 미국도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에 좀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와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안전을 상호 감시하는 어떤 국제기구 같은 것이 필요성이 요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본하고 인접해 있어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규탄의 목소리가 높고 시민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상하신가요? 요즘 이제 많이 차용되는 이제 보고서가 독일의 해양 연구소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했었을 때 해양 해류에 의해서 약 7개월 내지 8개월 만에 우리 한국 연안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가깝게는 이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까지 1년 안에는 이렇게 다 도착하게 되는 이제 결과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그때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이 어떤 수산물이나 해양 생태계의 어떤 생물에서 검출됐었을 때 거기서는 직접적인 타격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뭐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경제에 타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방사능이 오염된 바다, 해양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이런 바다 부분에서 전혀 밀접한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들이 예상한 것 외에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본 해역에서 잡힌 해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자들도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은 건데,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일본에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IAEA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여기는 찬성을 하는 건가요? 일단 과학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돌아서 들어오는 것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기준치라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마구잡이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하면 안전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좀 이제 저는 좀 다른 또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도 반영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IAEA는 국제 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간에 그동안 이제 핵 발전의 역사가 좀 길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결정을 좀 동조하는 부분들이 좀 우호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전 또 의아한 게, 일본과 더불어서 의아한 게 미국의 태도예요. 예. 미국은 왜 이런 걸 찬성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참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인접국인 한국이나 중국은 그 수산물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근데 미국은 10년 전부터 수입을 안 해요. 아, 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있습니까?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거 방류하는데 뭐가 문제냐? 미국까지 올 때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저희를 비롯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야 그렇다 손 치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굉장한 우방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편들었는데 이걸 좀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만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미국과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협상들이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은밀하게 추진한 일본의 행태는 원래 속성인 것 같아요. 일본의 속성.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가스라테프트 밀약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필리핀은 너희가 하고 네. 한반도 한국은, 우리가 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밀약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안전을 두고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 문제를 세계의 만방향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밀약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가가 할 일과 시민사회가 또 할 일은 별도로 또 있죠. 예. 네, 그 국제해양재판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제 관계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범죄 전문가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이제 해양법에 이제 제소를 하거나 이런 방류 결정을 좀 늦추게 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한국이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방류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온 자료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해양법에 제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우선적으로 이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태평양 연안의 많은 국가들과 먼저 이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금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좀 같이 대응해야 되는 이건 한국이나 뭐 예를 들어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제소한다든지 뭐 잠정적 취하는 이런 것들을 공조하는 부분이 좀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 차원의 공조도 중요하겠지만 이 동아시아 더 넓게는 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네네.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의 시민사회들도 좀 네네. 연대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혹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평소에 지금 이제 핵 발전이나 이제 이런 핵 문제 관련돼서 연대하는 이제 시민 사회 그룹들이 있고 다양한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제 환경에 관련돼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이제 일본의 시민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걸 지금 일본 시민사회에 좀 제안을 했고요. 아마 이런 분위기라 하면 조만간 그런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고 그런 걸 좀 시작으로 해서 마중물로 해서 좀 더 한중일이 했다라고 하면 뭐 동남아시아까지 태평양 연안의 다양한 국제적인 어떤 단체들, 네트워크들 좀 동원하고 좀 더 나가나면 좀 더 유럽이나 국제적인 이런 활동 단체들과 함께 공조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정부를 뒷받침해주면 조금은 이제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처럼 네.
일본하고 미국이 그렇게 끈끈하게 연대가 돼 있다면 해양재판소 가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이 셀 거니까 또 우려가 됩니다. 어떤가요? 어떤 전략을 삼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실제 미국은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강하게 나오니까 미국은 한국의 이해관계 앞에서 강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뒤로 빼면서 IAEA를 내세우고 있어요. IAEA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안전기준에 부합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이게 원전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배출 즉 계획대로만 배출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항상 보면 비계획적 배출이 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비계획적 배출이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지역은 지진과 태풍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신 것처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조사하고 검증하는 그것들을 해양법재판소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직접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뭐 자료를 안 내놓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문제 정말 그 주변 나라, 일본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주시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제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이게 핵 문제는 각 나라의 주권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그 역할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이 나서서 이 가장 인구와 원전이 밀집된 이 지역의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기구 같은 거 그런 걸 좀 국가가 나서서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도로 한중일이 모여서 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예. 정말 심각하게 논의해보는 그런 그렇죠. 조직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역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 전남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 행동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다양하게 지금 뭐 자매 개련 도시에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세계 여러 도시하고 자매 개련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매 개련 도시와 단순하게 뭐 그때 개련식을 했던 뭐 사진 찍고 많은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런 것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입장도 뭐 표명해 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도 이에 관련된 좀 전담 부서나 팀이 좀 꾸려져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뭐 계획을 좀 세우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이 계속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일본과 미국이 은밀하게 이 작업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사회 만방에 알리는 작업을 시민사회가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이거를 자꾸 알리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일본은 국가 생리가 아예 그 자기네들 취약한 거는 덮고 이 뒤로 가서 이래 은근히 협약하는 그런 거기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해양지법 재판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시민사회는 또 시민사회끼리 연대를 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 시민사회 연대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연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정말 지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어떤
지지를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정부든 지방 정부든 저희 같은 이제 시민 사회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참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민들의 힘, 우리 국민들의 힘을 저는 최근에 일본과 있었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저는 확인을 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 관계에 있어서 그 시민 힘을 발휘했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 방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좀 더 전 세계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신 시민분들도 여기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에 주변과 많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누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노력과 지지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그리고 김종필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과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한류문화 콘텐츠 거점 도시 조성을 목표로 4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특혜 의혹부터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탈선한 기차, 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과 의혹에 휩싸인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합니다. 반재신 광주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재신입니다. 네, 최근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이 평동 중공업지역은 어떤 곳이고 광주시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배경 조금 깁니다. 평동 중공업지역은 원래 이제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1년에 평동 1차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이 중공업 지역은 산단에서 제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산단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산단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98년에 이 지역을 이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준공업 지역으로 녹지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준공업 지역은 중공업 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공업 시설은 뭐 폐기물이랄지 뭐 소각로 이런 물건이랄지 이런 공장들이 들어가게 돼서 오염이나 비산이나 이런 악취나 이런 거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이 들어가게 돼서 주민들이 생활 정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시한테 이주 대책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시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주대책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이 논란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이제 시는 이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은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을 광주시 전략 사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전략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이 필요할 텐데 그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 택지 사업도 같이 해야만이 이 이제 중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사업하에 국토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핵심은 한류 사업이고 그 배경은
택지 개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핵심은 한류 문화 콘텐츠 예, 예. 사업이군요. 예. 근데 이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이 실체가 없다. 뭐 또 이런 논란이 최근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던데요. 예, 의원님께서도 시정 질의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가요? 이제 제가 시정령을 통해서 한류 문화 사업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류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한류 문화 사업이 뭐냐? 한류 문화 실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가져올 것이냐,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이제 검증 절차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한류 콘텐츠를 해서 실적을 보여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대응업체를 유치할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아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협약을 이행할 만한 담보 조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 의사가 불명합니다. 이게 지금 스카이 11이라는 회사와 SM 엔터테인먼트가 협약이 맺죠. MOU가 맺었는데 그 MOU에 이 MOU를 법적 효력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그 SM하고 스카이 11하고 MOU 맺은 것을 기반으로 예. 광주 한류 문화 콘텐츠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 그것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카이 11이 지역 전략 문화 콘텐츠 원천 기술이라는 것을 광주시에 이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근데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0점 처리합니다. 이 보유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 아, 스카이 11이 그런 한류 문화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라는 거네요. 본인들은 이제 그것이 있다고 제출했으나 시에서는 그것이 원천 기술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서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주체로 떠오르게 된 겁니까? 이제 처음에 광주시가 이제 응모를 하게끔 하는 거죠. 공모를 하죠. 근데 17개 사업체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개 사업체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현대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 11이라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회사를 내용을 살펴보니 이게 스카이 11이 저희들이 신뢰만 하지 않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스카이 11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조사를 했는데 투자 선도지구 광주시가 이제 그 개발사 화기에서 4월 중순경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0일 간격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만든 회사가 주소가 제주도에 있는데 직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분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회사는 하나고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11개 회사가 응모를 했다가 그중에 17개 회사가요. 17개 회사가 응모를 했다가 예. 그중에 8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예. 구성을 했는데 예. 그 핵심이 스카이 11이라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스카이 11의 그럼 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컨소시엄 안에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5% 정도. 예,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 핵심 기업으로 예. 이게 자본 비율에 의한 것과 그러니까 이 4조 3천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류문화 사업은 그중에 8천억 정도란 겁니다. 근데 그 비율로 볼 때에 지분이 5%는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분 비율로는 사업 비중으로는 5% 되지 않다고 봐져요. 아, 그러면 8천억, 수치적으로 봤을 때 8천억, 4조 3천억, 8천억만 한류에 투입하고 나머지 3조 원이 넘는 돈은 기반 조성, 결국에는 아파트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할 때는 이제 한류 시가 조금 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첫째는 아파트를 8,000세대 아파트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해서 8,000세대를 진단합니다.
하천 세대를 지으는 과정에서 용지 분양을 할 것이고요. 용지 분양을 통해서 주택 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 주택 분양을 통해서 이게 그 투자 수익 사업으로 이제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이 협상을 잘 끌어가고 끝까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추후 협상 과정과 있을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아직 보완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 광주시에서는 예.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예, 예. 이런 입장이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8천억만 한류에 투자, 나머지는 건설 사업. 그래서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의 대표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세븐일레븐이라는 기업은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그런 그런 지적이 회사. 있습니다. 지적이. 예. 예. 예, 그런 회사인데 이런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검토가 됐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조금 선택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의문되는 것은 이제 평가 과정 속에서 의문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광주시에서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전략 사업을 육성하게 하려면 이 사업자들을 평가할 때에 한류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류 전문가, 문화 전문가들이 평가위원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뭐 회계사, 건축사,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도시계획 관련 분야들은 많이 계시는데 문화 관련 평가 전문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는 아니, 거예요. 한류 문화 콘텐츠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서 예, 평가위원이 예. 그래서 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평가위원들을 샘플을 이렇게 풀로 놔두고 그것을 랜덤 추출 방식으로 하다 보니 문화 관련자들이 적으니 그래서 추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문화 사업이 주 종목 사업인데 그러면 문화 관련 전문가들은 별도로 놔두고 이분들 중에서 랜덤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분들 전문가가 모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됐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문 과정, 전문 과목을 아예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저도 납득이 사실 잘 안 가네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건 이제 추후 협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를 해보고 보완사항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끌어가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 사업이 되겠는가?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어떤 사업자인가? 이 사업자는 실력이 있는가? 이런 평가들을 다 해보고 나서 그 평가 보고를 놓고 회사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 건데 이런 과정들이 왜 행정에는 접목이 되지 않는지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이 회사가 잘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부터 사업성 단계에서 평가가 돼서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선정이 된 거네요. 건설회사 제 기준으로는 의구심이 가죠. 이 회사가 과연 잘할 수 있는지. 네. 더군다나 이 스카이11 회사는요. 대한민국의 한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있는 게 제주고요. 한류 본류와 서울과 제주가 가장 큰 거점일 건데 이 스카이11은 창원, 뭐 강원도, 경북의 한 두 군데 정도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모두 다 한류 본류를 만들 거라고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면 서울도 본류, 제주도 본류, 창원도 본류, 광주도 본류, 도대체 어디가 본류인지 이 모든 도시를 다 본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조금은 의심스러운 회사가 주체가 된 컨소시엄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대기업인데 예. 이 대기업 건설 회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만 남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드네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물었어요. 이게 과연 한류 문화 사업이냐, 아파트 사업이냐. 예, 시장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시민이 납득할 만큼 세대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원칙이 잘 지켜주기를 저희들도 바라야 될 텐데, 근데 이런 비슷한 사업을 창원에서 예, 비슷한 회사가 똑같은 회사인가요? 창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 회사가? 예, 같습니다. 아, 같은 회사가 예.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회사는 뭐 스카이11인데 뭐 니얼리 플렉스라는 회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같다는 겁니다. 아, 대표가. 대표분이 예, 예. 창원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창원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콘텐츠가 확실히 보장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창원이 문화 한류 거점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월에 제가 알기로는 6월에 개관을 하게 돼 있는데 아, 창원에 한류문화 예, 예. 거점 공연장이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6월에 개관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창원시 의회에서 창원시장님한테 문화 콘텐츠가 부실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노력 중이다.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의리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아직 창원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창원도 역시나 광주시하고 비슷한 모델로 구상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광주시 담당자들은 네. 창원을 한번 먼저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한번 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생각한데 창원에 가서 사업 평가를 해보고 뭐가 미흡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했더라면 또 그 검토를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동의 커미션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축소되고 사전에 걸러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먼저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됐었어야 됐었을 것 그래야 같은데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네. 여기까지. 굉장히 이게 뭐 우리 시장님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비밀스럽게 좀 추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좀 투명하게 공개가 네. 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광주시는 9월까지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을 계속하니까 네. 좀 기다려 주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원래는 이제 60일 협약서나 집신서 보면은 60일 내에 협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9월까지 연기하면 120일 되는가요? 그만큼 기간을 늘리는 거죠. 협상을 좀 잘해보겠다, 좋게 생각하면 협상을 잘해보겠다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왜 협상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문제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 민간 사업자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쪽에서 네.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에 다시 응모하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지침상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침상에 그 사업자와 시와 협의를 통해서 투자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얘기가 뭐 오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아직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 광주시는 투자 선도지구에 대해서 재신청할 생각이 없다 아직은 의도는 예, 없다. 예. 근데 민간 사업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투자 선도지구에 응모하겠다. 그분들은 그런 욕심이 있겠죠. 그래야만이 용적률이나 건폐에 늘어나서 아파트나 이런 시설들을 좀 늘릴 수 있는 세대를 늘릴 수 있는 이렇게 될 구조니까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했던 게 실망감으로 많이. 2017년에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영역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영역 보고서에는 도시 재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게
사장되고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무관하게 광주시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광주시가 별도로.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사업이 잘 되든 아니면 예, 안 되더라도 예. 이주 대책은 별도로 필요한 세워야 거군요. 됩니다. 광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감시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야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는 주민들 이주 대책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밖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광주시 공공사업이나 SOS 사업이나 민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만치가 않아요. 다 갈등이 있고 다 잡음이 있고 모든 사건마다 이게 원만치 못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하나는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대규모 민간 투자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사전 절차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민간 투자 사업법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은 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꼼꼼하게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재신 광주시 의회 의원과 함께 광주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앞으로 이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